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호가 정순을 거칠게 밀쳤다. 발길질까지 이어졌고 정순이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그 순간 손주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동정이 아닌 실망이었다. 할머니는 왜 항상 맞기만 해요? 사랑했던 손주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큰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작은아들은 형의 눈치만 봤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고 아무도 정순을 도와주지 않았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 정순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으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40년 된 벽돌집에서 김정순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니? 꿈에서 깬 정순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순은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한때 예뻤던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25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찬밥을 데우면서 정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큰 손주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인 손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자주 한숨 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니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떠니? 대학 준비는? 정순이 물어보자 손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아빠는 계속 SKY 대학교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손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아들은 42살이 되도록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또 성적 얘기하면서 화내시면 어떡하죠?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때 작은 손주도 풀이 죽은 채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15살 손주는 벌써부터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형처럼 공부 잘해야 하나요? 요즘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은 손주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 정수는 두 손주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교육 문제에 특히 까다로웠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호되게 꾸중하곤 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든 손주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박영호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아, 내 약은 어디 있어? 혈압약 찾으라고 어제 말했잖아. 귀머거리야? 72살의 남편은 요즘 건강이 나빠지면서 성격이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복용하는 약도 늘어났고 그때마다 정순을 호출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움츠러드는 모습을 본 정순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빨리 가서 드려라. 정순이 서둘러 거실로 나가자 영호가 소파에 앉은 채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고 있어? 약 하나 챙겨놓는 것도 못해? 여보, 약장에 있을 텐데. 정순이 말하려는 순간 영호가 탁자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변명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큰 손주가 부엌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을 가져다 주자 영호는 물 한 잔도 함께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미지근한 물로요. 정순이 물을 가져다 주는 동안 영호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하나같이 게을러. 예전 우리 어머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했어. 너도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 모양이야? 정수는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정순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중을 들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진짜 대단하세요. 큰 손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챙기시고 집안일 다 하시고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씀 안 하세요? 이 말에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어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할머니가 뭘 했다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대단해? 영호가 소리치자 정수는 급하게 손주를 말렸습니다. 빨리 학교 준비해라. 늦겠다. 하지만 큰 손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람이에요. 매일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 말에 영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진짜 나한테 훈계를 해? 내 할아버지를 뭘로 봐? 정수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손주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원래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손주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왜 계속 참으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3년 결혼 생활 동안 늘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손주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왜 계속 참으세요? 정말 왜일까요? 손주들이 학교에 간 후 정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선 정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순 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집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으세요? 정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다니요. 아,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언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웃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울컥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것들이 한순간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후가 되어 정수는 추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 작은아들 가족까지 총 10명이 모이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큰 명절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서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마치 이번 추석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나무를 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주들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침에 벌어진 일 때문에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손주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할머니가 혼나시는 건 아니죠? 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손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이번 추석이 끝나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작은 손주도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또 소리치시면 저희가 막을게요. 어린 손주의 말에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손주들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8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살 신부 때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던지요.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수는 사진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너를 잊고 살았구나. 이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추석 당일 아침 정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준비할 음식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송편까지 혼자서 10명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큰 손주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혼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은 손님들 맞을 준비나 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손주들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부터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며느리는 예의상 인사만 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안부 인사를 나눈 후 텔레비전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작은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39살 작은아들은 여전히 형에게 예의를 갖춰 대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수는 이미 혼자 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괜찮다. 거의 다 됐어. 정오가 되자 모든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짜?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작된 비난이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해? 이미 다 차려놓고 뭘 다시 해?
정말 나이 들더니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졌어.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하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성? 이게 정성이야? 예전에는 이런 실수도 안 했는데, 이제는 기본도 안 되잖아. 집안 꼴이 말이야. 정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하세요. 큰 손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호는 손주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어 요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큰아들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손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해요. 순간 식탁이 술렁거렸습니다. 작은아들 가족도 당황스러워했고 며느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호가 일어나더니 정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 내가 버릇없게 키워서 그래. 손주들까지 나한테 대들잖아. 정순이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영호의 발길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집안이 이 꼴 나는 것도 다 내 탓이야. 순간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작은아들은 형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큰 손주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작은 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한 사람을 보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손주들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왜 맞고만 있느냐는 듯한, 왜 반항하지 않느냐는 듯한 시선들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가 맞을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큰 손주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맞기만 해요? 작은 손주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옷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 보듯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너무하시네. 작은아들이 조용히 말했지만 영호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실수도 많아지시고 큰 며느리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정순이 맞을 만했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큰 손주가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영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해?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아무도 더 이상 정순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화끈거리는 뺨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43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손주들마저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떠나는 아들들을 보며 정수는 허탈했습니다. 큰 손주가 마지막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빨리 들어가라. 정순이 대답하자 손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모든 가족이 떠나고 나서 정수는 홀로 어수선한 집을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어 영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픈 뺨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손주들의 차가워진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 손주들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까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손주들에게마저 무시당하는 삶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절실한 갈망이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뺨의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수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정순의 손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손이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순아, 신문 어디 있어?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내 말 못 들어? 영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정수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은 43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호가 직접 부엌으로 왔습니다. 야,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정수는 천천히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순종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신문은 현관에 있어요. 직접 가져가세요. 영호는 정순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말투가 왜 이래? 말투요?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영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다 줘. 아니요. 이제는 당신이 직접 하세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손발이 멀쩡하잖아요. 신문 하나 가져오는 것쯤은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영호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어제 혼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영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리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영호는 정순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영호는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정순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영호는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문을 직접 가져온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영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동안 정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총 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가볼 일이 있어요. 정순이 외출 준비를 하자 영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는데? 병원이요.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법무사 사무소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어디가 아픈데?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정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연세가, 나이가 많다고 이혼을 못하는 법은 없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에서 정순은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반응도 중요하고요. 특히 연세를 생각하면.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요. 혹시 가정폭력 같은 문제가 있나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맞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그동안 정신적인 폭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법무사는 정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동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시간 될 때 한번 와봐라. 큰아들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어. 어쨌든 와봐.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을 영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 별일 없대요. 정수는 간단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정수는 아들 앞에 이혼 서류 신청서를 내놨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려고 해.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43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 시선이 중요하니
내 인생이 중요하니? 정순의 반문에 큰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아무도 엄마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 큰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라. 엄마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잖아. 심지어 손주들까지 엄마를 이상하게 보더라. 정순의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3년을 참았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니?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는 거야?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지만 아버지가 쉽게 동의하실까요? 동의 안 하시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는 거지. 각오는 다 됐어. 정순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큰아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호가 거실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난리야? 부자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입니다. 이혼? 웃기지도 않아.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영호의 고성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협의 이혼이 싫으면 재판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이혼을 해? 해보면 알겠죠.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당신 말에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부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심각하신 것 같아요. 어제 일도 그렇고. 뭐가 심각해? 그냥 늙어서 혼란스러운 거야. 며칠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영호는 여전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 눈빛이 뭐가 어떻다고? 43년을 산 부부가 뭘 어떻게 한다고? 영호는 큰아들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사진도 가져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때의 나를 찾아보자.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꿈에서 깬 정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손에 들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3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서류가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정순의 결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어? 정말 끈질기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영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이혼을 한다고? 돈도 없으면서. 정수는 더 이상 영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다 준비됐어요. 정순이 이혼 서류를 영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예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영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게 다 적혀 있네. 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순이 진짜로 이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 나이에 이런 짓을 다 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정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서명하지 않으시면 조정 신청할 거예요. 영호는 정순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영호가 협박하듯 말했지만 정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큰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혼 생각을 안 바꾸셨어요? 큰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야. 더 확실해졌어.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정순의 대답에 큰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우가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아버지도 좀 양보하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양보. 내가 뭘 양보해? 43년을 먹여 살리고 재워줬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먹여 살리고 재워줬다고요? 제가 언제 얻어먹고 살았나요? 뭐라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았으면서.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살았다고요? 저도 이랬어요. 집안일도 다 제가 했고 아이들도 제가 키웠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제가 했고요. 정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두 분 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정순과 영호 사이에 43년간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큰아들이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정순의 말에 큰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서류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하지만 정순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찢어봐야 소용없어요. 영호는 정순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영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봅시다. 정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치 상황에서 큰아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작은아들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겠대. 큰아들의 설명을 들은 작은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작은아들이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흩어지면 어떡해요? 손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손주들은 이미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추석날 내가 맞는 걸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정순의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엄마가 맞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그럼 언제는 도와줄 거야? 정순의 반문에 아들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영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봐. 내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하지만 큰아들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영호는 큰아들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마저 내 엄마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말에 작은아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호는 아들들마저 정순 편을 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도 다 돌았구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도 좋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서명할지 말지 생각해 보세요. 안 하시면 조정 신청할 거예요. 영호는 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강행할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작은아들이 애원했지만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43년을 생각했는데 더 뭘 생각해? 정순의 말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옷가지와 몇 가지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정말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만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영호의 식사는 차리지 않았습니다. 내 밥은? 영호가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하세요.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영호는 정순의 말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몰랐던 영호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영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깨닫게 될까?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영호가 이혼 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약속한 대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든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법원까지 가는구나.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하래요.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법원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영호는 이웃들이 알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영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에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아둔 돈 500만 원으로는 홀로 써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니 서울에서는 보증금만 해도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월세방도 구하기 어렵겠네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정수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법원 조정 날이 다가오자
정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분노와 의지만으로 버텨왔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조정 당일 가정법원 앞에서 정순과 영호가 마주쳤습니다. 둘 다 변호사 없이 왔습니다. 영호는 정순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러고 싶어?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영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혼 조정을 신청하셨네요. 혹시 화해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정순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43년을 참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조정위원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폭력, 최근의 신체적 폭행, 가족들 앞에서의 굴욕까지.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영호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43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헤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은 정순의 말에 더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영호의 퇴직금까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반반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만. 조정위원의 설명을 들은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제가 번 돈인데요. 영호가 항의했지만 조정위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도 가사노동과 육아로 기여하셨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입니다. 영호는 이런 현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순도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재산 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은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조정위원의 말에 정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재산을 계산해 보니 집값과 예금, 퇴직금을 합쳐 총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정순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방에서는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3억 원을 나눠준다고요? 그럼 저는 뭘로 살아요? 남편분도 3억 원 정도는 남으시잖아요.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정위원의 말에도 영호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으로는 아파트 사기 어렵지만 지방으로 가시면 괜찮은 곳도 많아요. 조정위원이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지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는 더 좋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조정이 성립되려면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물어보자 정수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머뭇거렸습니다. 3억 원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영호가 요청하자 조정위원이 답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시죠. 그때까지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조정은 일단 연기되었지만 정수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확인했으니까요. 법원을 나온 후 영호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3억 원이 그렇게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43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3억 원이 있으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영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법원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 분할하기로 했어.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큰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내 권리래. 43년 동안 기여한 몫이라고 하더라. 큰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3억 원을 가져가면 아버지에게 남을 유산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먼저 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수는 큰아들의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너희들 유산 걱정하는 거구나. 정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엄마가 돈 가져가면 너희들이 받을 게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거지. 큰아들은 부인했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실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도 결국 돈이 중요하구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 표정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급하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호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상태가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때문에 영호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혼을 막으려는 수작은 아닐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영호는 정말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큰아들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이혼은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영호가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호가 깨어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이 옳은 선택일까? 영혼이 떠날 위기에 있는 남편을 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영호가 회복된다면 또다시 예전 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영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호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이혼 생각을 접으셨을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간병일까? 아니면 의무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큰아들이 급히 정순을 불렀습니다. 정순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영호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정순아, 고맙다. 영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순은 복잡한 기분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은 정순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순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호의 입원으로 이혼 절차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으니까요. 혹시 영호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이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영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동했을 텐데 지금의 정순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도 계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영호의 사과에 아들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반성하시는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3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똑같은 사과였으니까요. 영호가 태어나던 날 정수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영호의 말은 진심 같았지만 정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의 첫 주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영호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정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작은 일들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문 좀 가져다 줄래? 라는 말 대신 신문같이 보자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정순아, 약 좀 가져다 줘.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예전의 명령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해했지만 아직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짜? 환자 음식을 이렇게 해? 영호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약해진 상태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호는 거의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아, 내가 아픈데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해? 먼지가 이게 뭐야? 정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영호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은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영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정수는 서랍에서 법원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 다시 진행할 거예요.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요.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변한 게 없다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영호가 항변했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만 그랬고 나머지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특히 이번 주는 더 심했고요. 정순의 냉정한 지적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회복과 이혼은 별개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전에는 포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내가 착각했어.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더 확신이 서. 정순의 말에 아들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영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또 쓰러지면 어쩔 거야? 그때 후회해도 늦어.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시든 안 쓰러지시든 그건 당신 일이에요. 이 무정한 여자야. 환자를 두고 이혼을 하겠다고. 영호가 소리쳤지만 정수는 차분했습니다. 무정한 건 당신이에요. 한 달 동안 제가 간병할 때는 언제고 이제 멀쩡해지니까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날 정수는 다시 법원에 연락했습니다. 조정 절차 재개하고 싶은데요. 남편분 건강 때문에 연기했던 건 맞죠?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충분히 회복되셨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이혼을 하시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손주의 말에 정수는 실망했습니다. 손주들마저 영호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작은 손주의 말에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들도 결국 강한 쪽 편을 드는 것이라는, 할머니는 늘 참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라는, 너희들도 할아버지 편이구나.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 할머니는 걱정 안 되고. 정순의 반문에 손주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들, 심지어 손주들까지 모두 등을 돌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아보자.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 조정일이 다시 잡혔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조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3억 원을 내줄 수 없어. 영호는 끝까지 버틸 작정이었습니다. 정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적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각오는 되어 있어요. 정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도 이전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네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영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중대한 질병을 앓았고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영호를 피해자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정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43년간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들 앞에서 폭행까지 당했고요. 질병은 이혼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수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영호 측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집은 남편 단독 명의이고 퇴직금도 남편이 번 돈입니다. 부인의 기여도는 미미합니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3년을 헌신한 것이 미미하다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은 남편이 비밀리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카드 대출과 개인 대출을 합쳐 2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빚이 2억 원이라고요? 정순이 물어보자 영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사업 실패하고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하지만 정수는 이것도 계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순 재산은 4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반씩 나누면 각자 2억 원씩. 정수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것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실은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조정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라니요. 의사 진단서도 있어. 영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혼자 두고 이혼할 수는 없죠. 영호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영호가 치매에 걸린 것일까요? 정순의 변호사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복도에서 둘만 있을 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빚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정수는 모든 것이 조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독립적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제안에 정수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정말 치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거짓말이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조정실로 돌아가서 정순의 변호사가 요구했습니다. 치매 진단에 대해 제3의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재검사요? 이미 진단서가 있는데.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예요. 영호가 머뭇거리자 정순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치매라면 재검사도 문제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또 병원 가는 게 힘들어서. 영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정수는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빨리 해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영호는 어쩔 수 없이 재검사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뇌 기능을 보이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빚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채 조성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정순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열린 조정에서 영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가짜였고 빚도 고의로 만든 거죠? 조정위원회 추궁에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임수는 통하지 않아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3년 동안 당신에게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다 끝이에요. 영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허위 진단서 제출을 고려할 때 부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정수는 4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3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까지 항의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불공평한 건 43년 동안 제가 당한 일이에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수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목돈도 생겼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마지막으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늙어서 고생만 하다가 후회하게 될 거야. 정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짐을 쌌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43년의 기억이 담긴 집이지만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천천히 찾아볼 거야. 정순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68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억 원 중 1억 원으로 깔끔한 투룸을 샀고 나머지 3억 원은 생활비로 계획했습니다. 처음 맞이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정수는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침, 자신만을 위한 식사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함께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43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익숙했던 정순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때로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가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받습니다. 용인시 실버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연락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합창단이에요. 첫 연습날 정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김옥분이라는 70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정순이에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는 30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를 음악으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순이 합창단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박영자, 자식들과 멀어져 혼자 사는 최순희, 그리고 정순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한 이미수까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정순 씨, 이혼하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죠? 이미숙이 연습 후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늦었지만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째 정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발성 연습을 하고
새로운 곡을 배우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정수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합창단의 첫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용인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었습니다. 떨리시죠? 저도 그래요. 옆에 선 김옥분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정수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정수는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들자 합창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박수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덕분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말 즐거웠어요. 정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나서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큰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손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친구 할머니 뵈러 왔다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정수는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합창단 활동하고 있어. 손주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할머니가 노래를. 응, 새로운 취미 생긴 거야.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무대에서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말에 정수는 기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 아빠가 할머니 걱정 많이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전해라. 할머니 잘 살고 있다고. 손주가 헤어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멋있어요. 용기 있으시고.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이렇게 봐주다니요. 고마워.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대 화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빛나는 것은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김정순으로 살고 있구나. 68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 노래하시는 거 봤다고 하던데. 그래, 합창단 활동하고 있어. 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밝아지시고. 큰아들의 말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작은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지내시네요. 걱정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할 일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매일이 즐거워. 그래도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 바쁘거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합창단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입 단원들을 도와주고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습니다. 양로원, 병원, 학교까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큰 손주의 대학교 축제였습니다. 손주가 직접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합창단이 와서 공연하신대.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정수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늦깎이 합창단입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순의 인사말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손주의 품에 안긴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손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지게 늙고 싶어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매일이 설렌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내 목소리를 찾은 거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합창 연습이 있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야 진짜 김정순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을 향한 의지와 용기였습니다. 정순의 하루하루는 이제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